기업 생태계가 조성이 되지 않고는 우리 경제가 안 되겠다는 결론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업 생태계라는 게 이제 두 가지. 하나는 이제 한실 측면에서 기업이 창업하고 성장하고 또 이제 문제가 생기면 구조조정도 하고 대출도 하고 또 재창업하는 이런 순환 구조를 가지고 돌아가는 환경, 이걸 기업 생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 생태계의 순환 구조라고 명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횡단면에서 볼 때는 여러 생산자와 경쟁자, 그 다음에 소비자나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는 그런 그 공동체, 기업 생태계 네트워크를 이렇게 기업 생태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생태계 같은 경우는 이제 순환구조를 본다면 이런 거죠. 창업도 하고 성장, 구조를 대충하는데 창업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요즘 기술입니다. 기술은 뭐 요즘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학관 협력체제에 의해서 개발합니다. 그 연구가 되면 이제 그 기술이 물론 이제 지적계산권 굉장히 중요해요. 지적계산권이 없으면 이런 거 연구할 만한 그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기술이 개발되면 그 다음에 창업 단계에서는 제일 먼저 투자하는 사람들이 엔젤 투자자라고 천사 같은 사람들이죠. 이것이 사업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굉장히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돈을 대해서 창업을 도와주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커지면 벤처 캐피탈이라는 그런 큰 회사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성장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상품화되면 돼서 좀 컸다 싶으면 이제 장외 주식시장, 한국은 코스닥, 미국 같으면 나스닥 같은 상장을 해서 투자자고 기술하죠.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보기엔 미국 경제의 원동력은 그거예요. 원동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왕성한 기술 연구, 그 다음에 기술 연구를 이것이 상품화되어서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에 장모되는 벤처 캐피탈, 처음에 아까 얘기한 엔젤 투자자,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 그 다음에 그것을 그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은 나중에 나스닥에 상장을 해서 회수하려고 하는 건데 그 나스닥까지 상장하는 확률이 10% 20%밖에 안 됩니다. 우리 흔히들 미국 금융에 무슨 탐욕이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성공한 사람들만 봐서 그런데 그 전에 80%가 계속 10%를 걷어가면서 마지막 그 성공한 사람들이 큰 이익을 먹는, 그걸 위해서 몇 번에 80%의 실패를 거듭해오는 사람들이 엔젤 투자자고 벤처 캐피탈, 그걸 가지고 뭐 지금 마지막 이익 먹는 거 보고 담력소리는 뭐 금융 이러면 그런 식이 얘기 나오면은 이런 연결 고리가 형성합니다. 누가 확실치도 않는 그런 젊은 벤처 사업가에게 돈을 댈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엄청난 고위험에 따르는 그런 투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미국 경제의 원동력이에요. 실리콘밸리와 정말 재밌는데 완전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 있는 실리콘밸리와 완전 동부에 있는 나스닥 간에 이것이 말이죠. 미국 경제가 혁신적으로 굴러가는 원동력이에요.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1998년도 우리 오재명 대통령이 이제 포스트 재벌로 그걸 우리도 벤처 기업을 가려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아니 실패한 이유가 그 당시에 저는 벤처 기업의 정의를 보는 순간 이 실패했다 생각했어요. 벤처 기업 정의라는 게 벤처 기업 협회가 등록한 벤처 기업이야. 기술이 있어요. 기술이. 아니나 다를까 좀 지난 다음에 전부 고스닥에 상장했다가 알맹이 없던 그 당시에 가장 우리 잘 알죠. 많이 등장된 게 무슨 텍이라는 이름 회사, 내 친구도 어디 조금 망해간 회사 하나 인수해가지고 무슨 텍을 바꾼 다음에 바로 상장해서 엄청난 정부 지원금을 하면서 이익을 챙기고 하면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시장에 맡겨둬서 돌아가도록 돼요. 역동적으로 돌아가면 이게 창업 자체죠. 제가 이 얘기 나오면 요즘 제가 창업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창업국가 창업국가는 바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 창업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세계 벤처 캐피탈의 3분의 1이 이스라엘에 투자가 되고 있어요. 미국 벤처 캐피탈이 약 2.5배가 이스라엘 이유가 뭔가? 전 세계 유대인 자금이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술력, 우리 잘 알지만 이스라엘은 한 700만 밖에 안 되지만 이스라엘 노벨상의 3분의 1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굉장히 우수한 수월성 위주의 교육을 했거든요. 우수한 수월성 위주의 교육을 하면서
그 개발된 기술에 전 세계 유대인들이 투자해서 제가 2009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도에 일어나고 2009년도에 G20가 전부 다 마이너스 성장했고 오직 4나라만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거기도 마이너스 성장. 그게 어디 4나라 어디냐? 한국, 이스라엘, 뉴질랜드, 호주에. 뉴질랜드는 자원이 많아서 그렇게 된 거고요. 우리나라는 0.3% 가깝스로 턱걸이 해서 우리 MB 정부가 잘 살천 선방을 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바로 그런 세계에서 전 유대인들의 자본들이 이스라엘 창업을 투자했고, 제가 요즘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이 걱정이라기보다는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지만은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걱정하는 것은 그런 이스라엘의 창업 모델을 우리가 따라갈 때, 자, 우리는 진짜 교육이 수월성 교육이 아니에요. 평균화 교육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런 자본이 과연 얼마 어디서 오겠느냐. 지금 우리나라에 110개 정도의 벤처캐피탈이 있는데 20%가 지금 파산 상태예요. 이런 부분들 이제 하여튼 그런 것들이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런 것도 이제 인력 항상 이제 안 가려 젊은 사람 안 가려고 그러는데 인력은 그 다음에 시장 물론 당연히 이 물건이 팔릴 수 있는 창업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케인즈가 말하는 게 항상 창업하는 사람들은 미래가 확실치 않는 속에서 수요를 예상을 하고 기업을 창업하는 엄청난 애니멀 스피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물건이 팔릴지 안 팔릴지 예상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든 그런 엄청난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시장의 수요를 예상을 해서 기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애니멀 스피릿이죠. 이것들이 개가 때 창업되는 거예요. 창업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그래서 나스닥, 코스닥, 뭐 장외 주식시장 상대에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때는 이제 우리 집은 이제 코스피를 가는 거죠. 주식시장, 장외 주식시장을 가는 거죠. 가면 이제 거기에 물론 계속적으로 연구개발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러면 금융의 차원이 이제 은행과 자본시장으로 넘어오는 거죠. 거기에는 규제 완화가 돼야만 성장이 되기 때문에 규제가 있으면 기업인데 성장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요 예측을 잘못했거나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래서 과잉 투자를 하거나 그러면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M&A 시장이나 관련법이나 노동 유연성이 보장되어야 되죠. 우리나라 굉장히 흔히들 미국인들이 표현할 때 워터폴 에코노미라고 해요. 가까이 갔다 다 망한다. 왜? 절대 해고를 할 수 없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처럼 레이업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올라온 나칭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안 되면 이제 퇴출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뭐 조선법 같은 거 잘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스무스하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스무스하게. 여기서 이게 창업은 됐는데 좀 이따 보겠지만은 대개까지는 안 된다. 대개 방법 규제를 선정이 안 되면 이게 스무스하게 안 되는 거죠. 스무스하게 이것이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분단면에서 이런 거. 그 주요 핵심 업체가 있고 부품 공급하는 데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있는 거. 이것이 이제 최근에 나온 책 중에 그 네트워크 이코노미라는 책이 나왔어요. 네트워크 경제라는 책이죠. 이전 네트워크 어느 정도 네트워크 되느냐 이게 이제 동네로 따지면 산업 클러스가 형성되는 거죠. 뭐 울산 같은데 울산 같은데 뭐 울산 포함해서 철강, 자동차, 조선 이런 게 다 한꺼번에 있는 거예요. 필요한 원자력부터 해가지고 완성품까지 거기 한꺼번에 있는 거. 이게 산업, 엄청난 산업 클러스터죠. 그전에 구미 같은 경우는 완전 전자 클러스 형성한 부품부터 완성품까지 만들어서 수출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제는 미국 같은 데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예컨대 유명한 전자회사에서 물건을 설계하려고 그러면 그 설계는 미국에서 임금이 비싸니까 인도에서 해요. 인도에 미국에서 MIT 같은 데 공부한 공학 박사가 그 인도가 싼 인건비로 설계를 해가지고 그걸 바로 인터넷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인도가 서비스 발전, 그 뱅골만이 발전 그건 제가 조사해보니까 미국의 존스 홉킨스대학의 의과대학에서 어떤 사람이 건강검진을 가면 그 건강검진 데이터를 바로 그 순간 인도에 있는 의과대학으로 병원을 보내버려요. 인도에서 밤에 아주 다 미국에서 우수한 대학에 공부한 인도의 닥터들이 다 그거를 분석해가지고 그날 밤 아침으로 또 보내보낸 미국은 바로 하루 만에 싼 의료 비용으로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 이제는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가 말이죠. 글로벌화 되어 있네요.
우리나라에서 보니 그런 생각 전혀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큰 공항 같은 거, 공항 주변에 요즘은 다 그런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AS가 안 되면 물건이 팔 수 없거든요. 그러면 AS를 어떻게 하느냐. 예컨대 뭐, 어떤 진자제품 물건 판다고 그러면 바로 근무하던 코로나 공항 주변이 전부 그런 AS 부품 회사들이에요. 그럼 거기 바로 그 부품 회사가 일본의 완성품 회사하고 연결돼가지고, 만약에 코로나 어떤 집에서 이 물건이 TV보다 고장났다. 그럼 일본은 도시바에서 가장 며칠 걸리죠. 바로 인터넷에 연결해가지고 공항 주변에 있는 그 부품 회사에서 바로 그냥 그야말로 온타임으로 AS 되도록. 이런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다 네트워크예요, 심플이.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한번 보면 창업생태계를 보려면 기업 투자를 보면 하는데, 기업 투자가 여기 이제 밑에가 요 성장률이에요. 색깔이 안 나타났네. 이건 투자. 이전 성장률이고 투자 증가율. 성장률, 점점 투자 증가율이 낮아집니다. 90년대 들어가면 거의 비슷하게 가다가 2000년대 들어가고는 여기 밑자가 투자 증가율이에요. 성장률 3.9인데 지난 10년 동안 투자 증가율 1.7%예요. 이제는 더 이상 원래 경제가 정상적인 경제는 투자가 성장을 견인해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투자가 성장을 견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 10년 동안 2003년부터 지금까지 1%의 투자 증가율. 이거 빈대 경제입니다. 1% 투자 증가율을 하는 것은 1.7%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 노후시설을 대체 투자하는 정도로 끝난 것. 신규 투자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10년 동안 1%의 투자 증가율을 기록한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잘못인 거예요. 더 심한 것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정치인들이나 정부 관료들이 더 어이가 없는 사람들이 10년간 1% 투자 증가를 하고 있는데도 투자는 정치 의견다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런 나라, 정상적인 나라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제가 암담합니다. 요건 그래서 제가 여기 좀 요때는 성장률을 투자가 성장을 기인하는 걸 보이려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투자 증가율이 더 이상 성장을 기인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 그 대신 해외를 나갑니다. 해외를 우리가 87년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87년 체제라고 우리가 낮을 피웠죠. 그 뒤부터 이제 고임금 되고 또 원화가 고평가되면서 우리나라가 끌어들이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큰 두 가지. 하나는 이제 그 노동요건, 임금은 올라가고 노조가 강성해요. 두 번째는 하나 원고가 되면서 국내에서 기업의 수준을 맞추지 못하면서 해외 탈출이 이럴 수 있는데 수치병 자료 조사해 보니까 인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법인, 뭐 개인 장사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인가 법인이 나간 게 지금 이제 52,500개 정도 나가 있어요. 인가 해놓고 안 나오는 게 스푼이 그렇게 있을 거예요. 52,500개로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말이죠. 중국의 STX 대련 같은 데는 3만 명이 거행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중국 법인들, 현대차 법인들, 미국 법인들 5만 명 이상 거행합니다. 그런 공약들을 해외 수입하면 합니다. 그래 국내는 투자가 되려고 있죠. 전부 해외는 왜? 하겠지만 국내 창업 생태계가 조성이 안 됐다.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도저히 안 돼 있게 나가는 거예요. 더군 저는 놀라운 것은 이번에 2013년도 예산을 따져봤더니 예산을 보니까 전 세계가 지금 그 나라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해외 나간 기업들 유턴 하려고 애를 쓰는데 유턴을 위한 예산이 325억밖에 배정이 안 돼 있습니다. 무슨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하는데 2조 원씩 배정하고 있으면서 우리 기업들 좀 들어와서 어차피 공단들이 다 놀고 있어요. 뭐 잔디가 풍만무성해요. 그 어차피 공단 놀고 있는 거 법인세도 어차피 안 들어와요. 중국에서 못 받아요.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좀 어떻게 들어오면 일자리를 창출되고 그러면 또 일자리 창출되면 소득세가 늘어나겠죠.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요. 제가 보기엔 325 배려 이건 그냥 행식적으로 해서 해놓은 거지 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자체가 안타까워요. 어제는 이렇게 많이 했나. 그래서 국내의 창업 생태가 이만큼 열악하다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1998년이 우리의 재력의 정점이에요. 이게 30%인데 그 뒤로 떨어집니다. 전력은 더 이상 안 늘어나요.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늘어났습니다.
이게 우리 경제가 쭉 제조업 증가가 이게 정책이 됐는데, 그 대신 서비스는 여기부터, 98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되게 뭐냐면, 창업이 안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할 게 없으니까 전부 다 음식점, 숙박업, 그 다음에 뭐죠? 도소매업. 어디 가면 전부 장사하는 거. 어디 가면 전부 음식점이고, 전부 식당이에요. 우리나라 음식점 60만 개나 했습니다. 18가구가 한 음식점 먹이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매년 20만 개가 손바꿈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것만 계속, 이 저생산 서비스를 증가하니까 전체적으로 생산에 들어있는 그 문제입니다. 그럼 성장 생태계는 어떻는가? 자, 창업 생태계도 열악한데, 그나마 있는 기업들은 성장을 잘 되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통계청 자료인데, 이게 흔히 중소기업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이제 300명 이상 대기업이라고 부르하면, 86년도 자료에 대기업은 12,000개인데 지금 650개 줄어들었어요. 중소기업은 4만 개에서 5만 4천 개. 이건 10명 이상 법인만 조사한 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예요. 경제가 크면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은 기업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되고 점점 기업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예요. 한마디로 성장이 안 되고, 기업 성장 생태계가 전혀, 아까 그 선한 그러면 보시면, 그게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본 데이터들도 나와 있어요. 우리는 1000인 이상, 이걸 대기업을, 이건 중견기업이라고 그러는데, 0.2%에 불과합니다. 이게 이제 85%. 요거 합하면, 요까지 중소기업이고, 소기업, 중기업, 중소기업이 요즘 박근혜 당선인이 88이라고 하는 거고요. 88. 대기업 수는 99년에 비해서 99년에 여기 1000명 이상, 1000명 이상 보유하는 게 157개에서 111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소기업은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는 그런데 대기업은 줄어들어요. 지금 우리 사람들이 뭐 3년 전략인데 몇 개만 보고 우리나라 대기업이 다 그냥 뚝 씌워있는 경기다. 정말 대기업 수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경제가 변동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지만 10년 동안 투자 증가율이 1%밖에 1%를 유지하고 있는 게 투자를 해야 할 대기업들이 자꾸 줄어들고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기업은 다른 나라에서 엄청 비중이 많아요. 소기업은 미국의 70%, 한국 85%. 대기업은 반면에 한국은 0.2%, 미국은 2%. 자꾸 대기업은 비중은 적고 소기업 비중은 큰 것이 현재 큰 문제입니다. 왜 도대체 이러는가? 뭐 아까 무슨 문제 있는 것도 있지만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는 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돼가지고 대기업으로 돼가는데, 그러면 이제 대기업은 대개 해외에서 수출을 하죠. 수출 경쟁력. 그게 국내에서 온전하고 있다가 해외 수출하려고 그러면 경쟁력이 막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해외에다 팔 만큼 그걸 패러다임, 물건을 갖다 좋은 물건을 일반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시프트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한 이거죠. 중소기업 피트앤 중업은. 중소기업은 근데 중소기업 많이 지원하는데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이렇게 많아요. 지금 현재 이 정도 있다고요, 규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원을 받다 이쪽으로 가기가 힘드는 거죠. 이런 것이 이게 스무스하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이제 중소기업은 지원을 많이 하고 대기업은 규제를 하다 보니까 성장성 면에서 차이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성 면에서 차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제가 투자 증가율 2%대를 극복하고 성장률을 극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우리 이제 새 정부가 민생정부라고 그러는데, 정말 일자리를 만들어서 민생정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이제 요거, 제일 첫 번째가 이거죠, 뭐. 창업 생태계를 제대로 구축해야 된다. 지금 이게 기술 개발을 위한 산업과 협력체제가 너무 집중과 선택이 안 돼요. 우리나라 R&D가 GDP 차지하는 비중은 전 세계에서 낮은 나라가 아니에요. 5%에서 높은데, 그게 전부 다 고루고루 나눠주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그런 걸 좀 다시 좀 수정 보완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육성을 해야 돼요. 이걸 육성하고 부족하면 여기에 세제나 금융 혜택을 주는 것이 정부 역할이지. 정부가 직접 여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제가 요즘 우리 박정선 새 정부의 그 창업에 대해서 참 좋게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내용으로 들어보니까 직접 정부가 관여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창업 기획사를 만들어서 엔젤 펀드를
조성해서 한다. 지금 말이죠. 우리 연예기획사가 성공한 이유가 연예기획사 정부에서 간섭을 안 하니까 된 거예요. 그걸 못 따가지고 정부에서 창업 기획사를 한다 그러면 그 기획사 성공하려고 생각하는 자체가 참, 우리가 어떻게 내가 존경하는 대통령 당선인한테 말씀드려야 되나. 이걸 잘못하면 또,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잘못하면 또 싫어하는 걸로 오해를 받아서 왜냐면 이게 이번 대통령이 실패하면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번 대통령 실패하면은 혹시 이거 좌파를 좋아하는 데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파 정권 10년이 끝나면 실패하면 그건 뭐 확실하게 좌파를 가는 거예요. 좌파를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성공을 기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뭐. 그래서 이제 근데 보니까 하는 게 창업 기획사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내용도 보니까 지식 문화산업이야. 이게 뭐 보나마나 연예기획사를 본다는 건데 연예기획사는 그냥 아무도 간섭 안 하고 놔두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클래식은 안 돼요. 왜? 클래식은 온갖 정부에 관여돼요. 교육문화 무슨 부에서 뭐 예술 전당이다 뭐다 전부 다 관장 공무원들 다 내려가고 안 돼요. 근데 가만 놔두면 K-팝은 잘 돼. 제발 정부에서 하려는 역할이 중요해. 이거는 그냥 이 사람들이 할 펀드를 만드는데 지금 너무도 열악하니까 세제나 국면에서 도와주는 이런 정도 역할을 끝내야지. 그걸 먼저 나서서 하면은 김대중 대통령의 실패와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이번은 우파의 10년째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경제가 나중에 쫙 흐르는 거야. 우리가 있다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 생태계는 아까도 했지만 그런 거죠.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중소기업 지원 방향을 바꿔야 돼요. 하나는 지금 중소기업 탈출 비율이라는 걸 조사해야 돼요. 지원을 했는데 몇 프로가 중소기업 탈출해서 중견기업으로 가고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가고 이 탈출 비율을 조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원만 해주면 끝이야. 지원만 해주면. 지원만 해주면 그냥 계속 지원해줘. 이렇게 하고는 혁신 중소기업과 좀비 중소기업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출 비율을 조사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만 지원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에서 그 지원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지원을 중단해야 돼. 그건 좀비 기업이거든. 그 대신 그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가면 지원을 더 몇 년간 더 해줘야 돼. 왜냐하면 그 기업은 돈을 대주는 가치가 있는 거니까. 다음에 중견기업이 다시 대기업으로 올라가는 기업만 몇 년을 더 지원해주지 중견기업에 계속 지원만 받고 있는 거는 지원을 중단해야 돼요. 뭔가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지금 현재 잘못되는 중 하나가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대해서 계속 지원해준다.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 또 그럼 결국 우리 전체 모든 기업이 다 지원받은 지원 속에 존재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규제안에는 뭐 더 말할 필요 없습니다. 불필요한 건 전부 다 폐기해야 되고 불필요한 그 다음에 규제 일몰 제도를 도입하기 전하고 도입하는 구가 지금 실적이 1%밖에 규제가 해제가 안 됐다는 한국경제연구원 정경련 조사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몰 제도가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규제를 없애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규제 당국의 이익인데요. 규제 당국은 누구입니까? 공무원들이죠. 저 생각으로는 싱가포르하고 비교. 싱가포르는 왜 잘 돼요? 싱가포르는 지금 옛날에 우리가 미마리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싱가포르는 벌써 1인당 소득이 5만 불대로 올라와서 세계 10번째예요. 이제 더 이상 싱가포르는 우리가 따라가죠. 싱가포르는 대졸 초임이 보통 500만 원, 600만 원이 그리고 킨데는 아주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싱가포르는 절대로 좀 더 발전할게요. 싱가포르는 공무원들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는과 동시에 공무원들이 일체의 기업에 간섭을 안 합니다. 간섭했다고 하는 뇌물 수수료에서 바로 그냥 날아가버려요. 저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공무원들이 기업에 규제를 안 하려면 공무원 정년제를 보장해줘야 돼요. 공무원이 한 50이나 42번에 나와 퇴직을 해야 되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갈 자리를 미리 봐둬야죠. 공무원들이 장관이 되건 국장이 되건 과장이 되건 그 능력에 맞는 순서에서 정년을 보장해주고 뭐 처우도 필요하면 개선 좀 해주고 그 대신 일체의
피감독 기관에 손을 대면 그냥 가차없이 연금 놔줘버려야 돼요. 연금 놔준다 그러면 다 안 해. 그 법이 나와요. 감독기관이 피감기관에 내려간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지난번에 그 은행감독원에서, 은행감독원이 저쪽에서 사태 봤지만 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전의 부채 같은 게 뭐, 공기업 부채가 480조. 공기업을 감독하는 사람들이 다 내려가기 때문에 공기업 구조조정이 안 됩니다. 내려갈 때 항상 노조가 마찰했는데 그걸 무마하려면 노조가 뭘 요구하는지 또 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뭔가 좀 세정부가 필요한 하나 동시에 규제를 없애야 된다는 것에 철저한 인식을 가지고 그런 걸 획기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규제 완화 얘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으니까 저 너무 답답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구조조정과 팀출면에서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가 정신을 국가 사회가 북돋아주고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사회에서 존중해줘야 됩니다. 기업가 정신이 죽은 나라가 이건 잘 될 수가 없고 기업가 정신이 없는 나라가 그걸 대체하는 게 정부죠. 그게 공산주의죠. 사회주의 체제죠.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을 자꾸 북돋아주는 시스템을 만들고 정신을 고양시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